파티에서 벌어진 한 번의 싸움, 두 번의 자상, 17년간의 침묵, 질투가 비극으로 변하고 정의는 20년이 지나서야 실현된 이야기. 평생을 바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실수가 있다. 젊음은 연약한 시기다. 경험은 아직 부족하고 자신의 결정이 낳을 결과를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때로는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단 하룻밤,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가기로 한 단 한 번의 결정. 1984년 10월 29일,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에서 스테이시 디크론샴이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 리타는 홀로 딸을 키웠다. 그들의 삶에 아버지는 없었다. 대신 모녀 사이에는 많은 것을 보상해 줄 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지원 없이 소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리타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지만 항상 딸을 위한 시간을 냈다. 언제나 곁에 있었다. 바로 이 점이 스테이시의 성격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부류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이런 자질은 그녀가 스포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경기에 나섰고 이겼으며 주목받았다. 리타가 혼자 감당했지만 스테이시의 삶에 온기와 교감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소녀에게는 수많은 사촌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 큰 가족이 있었고 그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다. 일요일의 가족 저녁 식사, 함께 떠나는 여행, 소음과 웃음, 이 모든 것이 집이라는 느낌을 만들어 주었다. 스테이시는 특히 어머니의 쌍둥이 자매의 딸인 제이미와 친했다. 소녀들은 이웃에 살았고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서로의 집에 드나들고 비밀을 나누고 계획을 세웠다. 90년대 중반, 스테이시는 평범한 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활발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자존감 덕분에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녀는 구석에 숨거나 침묵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바를 말했다. 크게 웃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았고 그 계획들을 하루빨리 현실로 만들고 싶어 했다. 주변에는 친구가 많았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다. 어머니가 더 편리한 월세집을 찾았고 이사를 해야만 했다. 처음에 소녀는 세인트 빈센트 가톨릭 학교에 다녔다. 엄격한 규칙, 교복, 수업 전 기도. 그 후 1999년에 리타와 함께 도시 남부로 이사했고 새로운 교육기관에 입학했다. 환경 변화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스테이시는 새로운 곳에서도 쉽게 친구를 사귀었다. 그녀는 그럴 줄 아는 아이였다.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모두와 어울렸고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2002년 8월, 스테이시는 이미 17살 소녀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코앞이었다. 평생을 준비해온 바로 그 학년. 당시 그녀는 배구팀에서 활동했고 인기가 많았으며 공부도 잘했다. 사진 속 미소, 계획, 희망, 전형적인 성공한 미국 여고생처럼 보였다. 이후의 계획은 명확했다.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스테이시는 이미 적합한 대학들을 알아보고 있었다. 안내 책자를 인쇄하고 교육과정을 살피고 조건을 비교했다. 장학금을 받기를 희망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를 간절함과 설렘으로 기다렸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생각은 공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해 봄, 스테이시는 브랜든 머프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20살이었다. 사교성이 좋았고 아는 사람이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주변에는
종종 그보다 어린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훨씬 어린 16, 17살. 그는 주기적으로 그들과 만났지만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 인기가 많아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미숙해서였을 수도 있다. 브랜드는 한 여고생과 일주일간 사귀다가 헤어지고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었다. 생각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그는 스테이시를 만났다. 그녀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 17살에는 유일하고 영원할 것 같은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하지만 사랑은 보답받지 못했다. 봄이 끝날 무렵 브랜드는 이미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다. 관심은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빠르게 식었다. 몇 번의 다툼 끝에 그들은 헤어졌다. 평범한 이야기였다. 고통스럽지만 흔한 일. 처음에 소녀는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 애썼다. 졸업반 준비에 집중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지역 상점에서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 싶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했다. 하지만 감정은 어디 가지 않았다. 손가락을 튕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테이시는 브랜든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 이전에 그는 홀리 보이스버트라는 소녀와 사귀었다. 그녀는 스테이시와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한 학년 아래였다. 2002년에 그녀는 16살이 되었다. 그 시기 홀리는 공격성, 갈등, 급격한 기분 변화 등 사춘기의 모든 매력을 겪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홀리와 스테이시가 정반대라고 생각했다. 한 명은 차분하고 침착하며 잘 웃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성미가 급하고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홀리는 싸움에 끼어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문제아로 묘사되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학교 복도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두 소녀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반응은 정반대였다. 스테이시는 그 무렵 이미 상황을 놓아주었다. 모든 것을 드라마 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게다가 그녀와 브랜드는 다른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하지만 홀리는 진짜 질투를 느꼈다. 주변 모두가 그걸 알아차렸다. 복도에서 스테이시를 쳐다보는 눈빛, 날카로운 말들, 1미터 밖에서도 느껴지는 긴장감. 아마도 그녀가 2002년 겨울에 브랜든과 헤어지고도 계속 그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하고 고통스러운 감정. 그녀는 두 번째 기회를 바랐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스테이시의 등장은 그 희망을 짓밟았다. 소녀들 사이의 긴장감은 서서히 필연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홀리는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까다로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기가 많았고 종종 이런 행사를 주최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허락했다. 이웃들이 말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스테이시도 왔다.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몰랐다. 홀리는 방 건너편 음악과 소음을 뚫고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이전까지 거의 교류가 없었지만 집주인은 즉시 다가왔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바로 손님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테이시는 자기 집이 아니었기에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어색하고 모욕감을 느꼈다. 뺨이 불타올랐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파티를 떠났다. 그냥 재킷을 들고 작별 인사도 없이 나왔다. 이 사건 이후 스테이시는 홀리에게 반감을 느꼈다. 그저 그녀와 아무런 관련도 맺고 싶지 않았다. 한동안은 그것이 가능했다. 그들은 다른 반이었고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서로 존재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었다.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홀리는 브랜든과 그의 친구들과 계속 시간을 보냈다. 그 무리에는 휘트니 맥기, 아만다 리처즈, 애비 오스왈드, 그리고 저스틴 트루라는 남자가 있었다. 저스틴은 브랜든의 룸메이트였다. 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함께 집을 빌렸다. 청구서를 반반씩 냈다. 스테이시가 브랜든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홀리는 한동안 그냥 참았다. 침묵했다.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감정이 밖으로 터져 나왔다. 스테이시가 그 무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과 어울리며 파티에 나타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홀리는 이제 브랜든을 되찾을 기회가 생겼다고 확신했다. 진짜 기회. 하지만 그녀는 스테이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변 모두에게 홀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날이 갈수록. 다른 친구들은 그것이 질투뿐만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더 인기 있고 예쁘고 사교성 좋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아이. 몇몇은 홀리가 그저 스테이시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했다고. 감정이 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공개적인 갈등이 없었다. 스테이시는 모난 부분을 무마하려 애썼다. 어색할 때 미소 지었다. 날카로운 말을 무시했다. 무리에 녹아들어 자기 편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홀리는 부정한 방법을 쓰기로 했다. 불쾌한 상황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와 다른 아이들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쪽 귀에 속삭이고 다른 쪽에게 암시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더 커졌다.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런 사건 중 하나는 2002년 여름 중반에 일어났다. 휘트니와 스테이시 사이의 갈등이었다. 처음에는 휘트니는 그녀에게 무덤덤했다. 중립적이었다. 심지어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입장은 급격히 변했다. 원인은 홀리였다. 그녀는 친구에게 스테이시가 뒤에서 브랜든과 함께 자기 험담을 했다고 말했다. 욕하고 비웃고 나쁜 말을 했다고.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완전하고 명백한 거짓말. 하지만 휘트니는 믿었다. 이것은 그 무리에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사건 중 하나였다. 그 이후로 관계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차가운 시선, 억지 미소. 그렇게 홀리와 휘트니는 스테이시에 맞서 연합했지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침묵 게임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모욕당한 휘트니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홀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소녀를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피했다.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아마도 고조되는 긴장감 때문에 2002년 여름이 끝날 무렵 스테이시는 이 무리와의 교류를 끊었다. 그냥 전화에 응각하지 않았다.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그녀가 계속 연락을 유지한 유일한 사람은 애비 오스월드였다. 그들은 자주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몇 시간씩 이야기했다. 하지만 애비 자신도 갈등의 주범인 홀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계획과 행동을 알지는 못했다. 그녀는 2000년에 브랜든과 함께 학교를 졸업했고 그 이후로 그 무리와 시간을 보냈다. 애비는 스테이시를 지지했다. 그녀를 밀었다. 그녀의 편이었다. 어쨌든 2002년 8월 15일 목요일, 스테이시의 모든 생각은 다가오는 졸업반에 집중되어 있었다. 갈등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잠잠해졌다. 10대들은 새 학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책을 사고 가방을 골랐다. 수업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며칠 뒤에 준비를 위해 스테이시와 애비는 새 옷을 사러 쇼핑몰에 가기로 했다. 졸업 파티용 드레스도 포함해서 마지막 학년 내내 꿈꾸는 바로 그 드레스.
가는 길에 소녀들은 브랜든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했고 어디에 있었는지. 친구는 스테이시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잘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주말에 그를 만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생각이었다.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려고. 애비가 브랜든이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 것이라고 말했을 때 스테이시는 들떴다. 그것은 대화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다. 완벽한 순간. 상황을 어둡게 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런 행사에는 항상 그녀에게 적대적인 홀리와 휘트니가 있었다. 스테이시는 가고 싶지 않았다. 소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다. 모든 것이 나쁘게 끝날까봐 두려웠다. 애비는 친구를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파티는 재미있을 것이고 걱정할 것 없다고 설득했다.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말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차 안에서 바로 브랜든에게 연락했다.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기다렸다. 그는 아만다, 홀리, 휘트니를 부르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대신 자정 무렵에 다른 손님들이 올 예정이었다. 나이가 더 많은 대학생들. 스테이시는 대화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설득에 성공했다. 그 여자애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녀는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개선해 보기로 결심했다. 단 하룻밤, 단 한 번의 대화. 사실 바로 그 시각, 홀리는 바로 그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특별히 계획된 함정이었는지, 그리고 브랜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미리 알았는지, 계획했는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두었는지. 하지만 홀리가 그 행사에 대해 들었을 때 가기로 결심했다. 초대 없이 그냥 가기로 했다. 그녀의 친구들 아만다와 휘트니는 함께 갈 생각이 없었다. 소녀들은 부모님을 핑계댔는데 부모님들은 그들이 모르는 성인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반대했다. 모르는 사람들, 술, 부모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 홀리는 그들을 겨우 설득해 자신을 데려다주기만 하도록 했다. 그냥 데려다주고 끝.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또래들과 함께하는 다른 파티로 갈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들러 홀리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다. 간단한 계획이었다. 밤 10시경 휘트니는 브랜든의 집 앞에 멈췄다. 엔진은 공회전 중이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홀리는 뒷좌석에 앉은 아만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이전에 사용했던 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손을 내밀고 기다렸다.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소녀는 호신용으로 접이식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녔다. 어디를 가든 학교에, 가게에, 파티에 항상 주머니나 가방 안에 있었다. 당연히 아만다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생각도 없이 칼을 건넸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었다. 일상. 홀리를 맞이한 것은 브랜든이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안았다. 바로 술을 권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주었다. 그 후 그들은 현관 계단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 8월, 따뜻한 저녁. 어딘가에서 이웃집 열린 창문으로 음악이 흘러나왔다. 30분 후 스테이시와 애비가 집에 도착했다. 차가 길가에 멈췄다. 문이 열렸다. 그들이 내리자마자 현관 계단에 있는 홀리와 브랜든을 보았고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스테이시는 얼어붙었다. 얼굴이 변했다. 애비는 그녀의 시선을 포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분명한 불만으로 애비에게 물었다. 홀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애비는 그 질문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녀 자신이 옛 친구들은 여기 없을 거라고 말했었다. 약속했다. 홀리의 등장은 그녀에게도 뜻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홀리 자신은 이 일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녀는 들었다. 현관 계단에서 일어섰다. 즉시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스테이시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말은 날카롭고
소리는 컸다. 서로 비꼬는 말을 주고받은 후 둘 중 누가 떠나야 할지 가리기 위해 싸우자고 제안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스테이시는 이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싸워본 적도, 갈등을 찾아다닌 적도 없었다. 하지만 압박에 물러서는 데 익숙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홀리의 공격을 받아치면서 무언가 진정시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뿐이었다. 홀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스테이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다툼은 금세 밀치기로 번졌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 다음에는 더 세게,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는 것으로 이어졌다. 거칠고 고통스럽게. 애비는 그들을 떼어놓으려 했다.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스테이시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소녀들이 땅에 쓰러져 진입로에서 서로를 때리기 시작했을 때 저스틴이 집에서 나왔다. 비명과 소란을 들었다. 그는 파키에 있었지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TV를 보고 맥주를 마셨다. 젊은 남자도 싸우는 사람들을 떼어놓으려 했다. 한 명을 잡고 그 다음 다른 한 명을 잡았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유일하게 침착했던 사람은 브랜든 자신이었다. 그는 현관 계단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보아하니 소녀들이 자신 때문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기까지 하는 것 같았다. 자존심을 만족시켰다. 저스틴이 그에게 다가와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남자는 그저 손을 내저으며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두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역시 이 상황에 실증이 났다. 구경거리가 지겨워졌다. 스테이시와 홀리는 진정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위를 뒹굴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핥히웠다. 브랜든이 일어나 다가왔다. 스테이시의 다리를 잡고 홀리에게서 떼어냈다. 마치 자루처럼 그냥 끌어당겼다. 애비가 친구에게 달려갔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차를 향해 걸어갔다. 진입로를 따라 몇 걸음. 하지만 스테이시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다. 그냥 쓰러졌다. 소리 없이. 애비는 그것을 곁눈질로 보았다. 돌아섰다. 소녀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이상하게 숨을 쉬었다. 그녀에게 달려가자 친구는 옷 전체가 피로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두운 얼룩이 티셔츠 위로 번지고 있었다.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그녀는 브랜든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가 달려와 몸을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상위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서 그는 배와 가슴 윗부분의 상처를 보았다. 2개의 상처. 그곳에서 피가 심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둡고 걸쭉한 피. 그는 피해자를 옆으로 눕혔다. 그녀는 구토했다. 쌕쌕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밤 11시경 겁에 질린 그랜드는 전화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911에 전화를 걸어 자기 집 근처에서 싸움이 있었고 한 소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급하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교환원으로부터 응급처치 지시를 받았다. 교환원은 차분하고 느리고 명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브랜든은 손으로 출혈을 막으려 했다. 천을 상처에 눌렀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그들은 스테이시가 여전히 진입로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고생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미 아무 반응도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랬다. 의료진은 맥박이 약하고 실 같다고 판단했다. 호흡은 간헐적이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지만 응급처치가 필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빠르게 구급차에 실렸다.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브랜든은 직접 피해자의 어머니인 리타에게 전화했다. 스테이시가 언젠가 주었던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딸이 다쳤다고 알렸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다친 여고생의 어머니는 서둘러 의료기관으로 향했다. 열쇠를 집어들고 집에서 뛰쳐나왔다. 모든 규칙을 어기며 빠르게 운전했다. 그녀는 몹시 불안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했다. 여성은 스테이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에게 물었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리타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다. 딸이 구급차로 이송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 길에서 죽었다. 차 안에서 혼자서. 유일한 자식을 잃은 미혼모에게 이것은 진정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복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다가와 옆에 앉았다. 중요한 세부 사항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여성은 딸이 친구의 파티에 갈 계획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그녀는 홀리에 대해, 갈등에 대해, 칼에 대해 알지 못했다. 부검 결과 17세의 스테이시가 두 군데의 자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나는 복부에, 다른 하나는 가슴 윗부분에. 상처의 형태와 깊이로 보아 한쪽 날이 선 작은 접이식 칼이었다. 칼날 길이는 약 8cm. 불행히도 그것은 생명의 중요한 장기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했다. 한 상처는 간을, 다른 상처는 폐를 건드렸다. 치명적인 출혈을 일으켰다. 또한 법의학자는 수많은 싸움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의 주먹에 쥐어져 있던 뽑힌 머리카락, 온몸의 멍과 찰과상, 팔, 다리, 얼굴에. 사망은 살인으로 인정되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 병원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경찰은 목격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홀리와 브랜든을 포함해서. 그들을 분리해 다른 방에 앉혔다. 무리의 모든 구성원은 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평범한 10대들의 싸움. 하지만 스테이시에게 자상이 생긴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부인했다. 차례로 거의 똑같은 말로 진술했다. 모든 참석자는 소녀들이 싸웠고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고 확인했다. 밀치고 할퀴었다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어느 쪽에서도 흉기를 보지 못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당연히 홀리가 가장 먼저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에게는 동기가 있었다. 질투, 시기,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상처를 입힐 기회도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고 스테이시를 붙잡고 그녀를 만졌다. 하지만 소녀는 칼 사용을 부인했다. 신문실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경쟁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모른다, 보지 못했다. 그녀는 스테이시가 싸움 중에 쓰레기통을 넘어뜨렸을 때 유리나 뾰족한 것에 찔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실제로 그 쓰레기통을 발견했다. 옆으로 누워 있었고 내용물은 흩어져 있었다. 브랜든의 집 주변은 철저히 조사되었다. 특히 의료센터에서 소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에 진입로의 모든 미터를 샅샅이 뒤졌다. 차 밑과 덤불 속에 손전등을 비췄다. 하지만 홀리가 평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칼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참석자 중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았다. 주머니, 가방, 차를 수색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용의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경찰관들의 눈을 쳐다보았다. 당시 형사들에게는 증거가 부족했다. 정황 증거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의학 감정을 실시해야 했다. 바로 다음 날 싸움을 둘러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불처럼 빠르게. 학생들은 복도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전화로 이야기했다. 학교의 10대들을 다루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투입되었다.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을 진행했다. 젊은이들과 다른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울었다. 일부는 충격에 빠졌다. 스테이시의 장례식은 2002년 8월 20일 화요일에 열렸다. 그녀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해야 했던 바로 다음 날이었다. 개학 첫날 대신 장례식. 그녀는 치명적인 싸움이 있던 날 애비와 함께 샀던 바로 그 드레스를 입고 묻혔다. 가게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입어보았던 하늘색 드레스. 원래는 졸업 파티에 입을 계획이었다. 그 안에서 춤추고 사진 찍고 웃으려고 했다. 소문은 학교의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처음부터 10대 무리의 관계를 잘 알던 모든 사람들은 홀리를 살인자로 생각했다. 그녀에게만 동기가 있었다.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게다가 바로 그 순간 소녀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들은 함께 있었고 서로를 만지고 싸웠다. 하지만 그 이후 의견은 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자신을 방어했다고 생각했다. 공황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서 행동했다고. 다른 이들은 스테이시의 공격으로부터 친구들을 보호했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이들은 홀리가 브랜든 때문에 경쟁자를 죽였다고 생각했다. 냉혈하게, 계획적으로. 형사들은 모든 가능한 버전을 검토했다. 도표를 그리고 증언을 대조했다.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사망자의 옷에서 세 사람의 DNA 흔적이 발견되었다. 브랜든, 애비, 그리고 홀리. 머리카락, 침, 피부세포. 세 사람 모두 주요 용의자로 신문을 받았다. 반복해서. 하지만 젊은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들의 버전을 고수했다. 그리고 자상이 어디서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모른다. 그 후 10대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확인했다. 몇 달간의 모든 메시지를 읽었다. 그 후 휘트니까지 용의자가 되었다. 그녀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소녀들 간의 메시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홀리가 스테이시를 모함했던 바로 그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메시지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다. 하지만 사망자가 누구에 대해서든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홀리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졌다.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켰다. 많은 증인들은 여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한 친구는 용의자로부터 위협을 들었다고 기억하기까지 했다. 구체적인 말들. 아만다는 살인사건 불과 30분 전에 친구에게 건넨 칼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티 직전 차 안에서. 또 다른 증인은 파티 전에 홀리가 스테이시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위협. 홀리가 의도적으로 편안한 운동복 바지로 갈아입는 것을 보았다. 치마를 벗고 바지와 운동화를 신었다. 파티 전에 머리를 묶었다. 마치 공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싸움을, 격투를. 그리고 경찰이 출동한 후 홀리가 10대들의 차 중 하나에 칼을 숨기는 것을 보았다. 좌석 밑 어딘가에 쑤셔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리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들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쳐다보았다.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소녀와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짧은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언쟁. 스테이시가 자신의 질문과 말투로 유발한 것이라고. 하지만 홀리는 소녀에게 악의를 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소녀들이 거의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은 평범한 갈등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파티에서 그 순간 그들은 그저 폭발했다. 감정이 앞섰다. 10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싸웠다. 하지만 스테이시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것은 계획에 없었다. 증인, 동기, 기회 등 정황 증거는 충분했지만 홀리에게는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검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처음에는 칼을 찾을 계획이었다. 주요 증거물.
그것 없이는 사건이 약했다. 그 다음 애비에게 주의가 쏠렸다. 그녀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친구에게 브랜든의 파티에 가라고 설득했다. 전화하고 설득하고 주장했다. 그녀는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차분하고 일관되게. 하지만 그 후에도 추측은 남았다. 소녀가 그녀를 죽음으로 유인했을 수 있다는 것. 아마도 홀리와 공모했을 것이다. 아마도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을 것이다. 애비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사망자를 오도록 설득하고 싶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홀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브랜든이 약속했다. 애비는 그저 그날 밤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 친구가 남자친구와 화해하는 것을 돕고 싶었다. 또한 증인들은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싸움을 말리려 했다고 보고했다. 소리치고 손을 잡았다. 심지어 실수로 얼굴에 몇 대 맞기까지 했다. 그녀에게는 멍과 긁힌 자국이 있었다. 애비와 스테이심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거짓 없는 진정한 우정. 애비에게는 친구를 죽일 동기가 없었다. 전혀. 모든 조사 후 그녀는 범인일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하지만 법의학 감정 결과 때문에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DNA가 희생자의 몸에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 도구가 없어도 모든 것이 명백해 보일 수 있었다. 칼을 가진 홀리가 경쟁자를 찔렀다. 간단하고 명확하다. 모든 관계자들은 경찰이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를 당장 체포하지 않는지. 무리로부터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 시간을 끌고 있었다. 스테이시의 주변 사람들과 다른 이들이 살인자가 홀리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유죄를 입증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는 없었다. 칼이 없으면 사건도 없다. 수사는 거의 20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자료는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었다. 희생자의 가족은 오랫동안 정의를 기다렸다. 리타는 끊임없이 경찰서를 찾았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분기에 한 번씩 왔다.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단서는 있는지. 하지만 누구에게도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형사들은 두 손을 들었다. 뚜렷한 진전은 2019년 3월에야 이루어졌다. 사촌 제이미가 법 집행기관에 연락했을 때 직접 찾아와 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녀는 가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요구했다. 17년의 기다림. 여성의 주도로 수사는 새로운 힘을 얻어 재개되었다. 오래된 자료 상자들이 꺼내졌다. 사건 자료를 재검토한 후 형사들은 삼각관계의 핵심 인물이 브랜든과 홀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머지는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로 그냥 제외되었다. 이제 이 두 사람과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20년 전에 수집된 그들의 증언과 대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변한다. 기억은 왜곡된다. 불일치가 나타나면 그것이 범인을 가리킬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수사팀장은 브랜든에게 연락했다. 당시 그는 이미 40세의 남성이었다. 머리가 벗겨진 중후한 모습. 그는 그 옛 친구 무리와 관련 없는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았다. 새로운 삶, 다른 도시.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여전히 스테이시의 죽음에 부분적인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어깨를 짓누르는 사라지지 않는 무게. 소녀들의 불화와 싸움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말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멈출 수 있었다고. 하지만 살인에 대한 연륜은 부인했다. 죽이지 않았다. 칼을 들지 않았다. 브랜드는 자신이 파티를 주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아이디어, 그의 집.
하지만 이제 그는 고백했다. 의도적으로 스테이시와 홀리 둘 다를 초대했다고. 둘 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는 것이 궁금했다. 일종의 실험.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이제 2019년에 남자는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바로잡을 수 없는 실수. 브랜든은 홀리에게서 칼을 보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긁히고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호신용으로 작은 접이식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 숨기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살인의 전조는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위협은 듣지 못했다. 적어도 그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브랜드는 형사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했다. 17년 동안 침묵했던 스테이시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침, 그는 홀리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번호를 눌렀고 손이 떨렸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들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다. 몇 마디. 그 대화에서 홀리는 스테이시가 쓰레기통에서 떨어진 뾰족한 물건에 우연히 찔렸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싸움 후에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고,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홀리는 직접적으로 소녀를 죽였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것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싸움 중에 주머니에서 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격으로 열렸을 수 있다고. 그리고 스테이시가 우연히 그것에 부딪혔다고.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또한 그 대화에서 홀리는 또 다른 사실을 말했다. 싸움 후에 모두가 스테이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할 때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나서 피가 묻은 세면대를 꼼꼼히 헹궜다. 흔적을 지웠다. 소녀는 스테이시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운한 우연의 일치라고. 불행한 사고. 사건 자료를 확인하면서 형사들은 소녀들이 싸움 중에 뒤집은 쓰레기통에 스테이시에게 자상을 남길 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유리 조각도 뾰족한 쇠붙이도 없었다. 하물며 치명적인 것은 더더욱 쓰레기통은 2002년 당시에 조사되었다. 모든 것을 사진 찍고 기록했다. 이 모든 정보를 얻은 후 형사들은 주요 용의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그녀는 33살이었다. 하지만 도시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옛 주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비극이 있은 지 얼마 후 홀리는 포트웨인을 떠났다. 그것은 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3년에 일어났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여성은 위스콘신주 폰디락시에서 추적되었다. 범죄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홀리와는 지역 경찰서에서 만났다. 형사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녀는 즉시 자신의 옛 증언을 바꾸기 시작했다. 초조해하며 빠르게 말했다. 이번에는 호신용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인정했다. 항상 가지고 다녔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싸움 중에는 그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용의자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그녀의 핸드백 안에 있었다. 휘트니의 차에 남아 있었다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핸드백은 그녀에게 없었다. 홀리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를 계속 친구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들은 친구였고 그냥 조금 다퉜을 뿐이라고. 대화를 마친 후 형사는 잠시 멈췄다.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녀에게 2002년에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칼이 아직 남아있는지 물었다.
뜻밖에도 여자는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 책상 서랍 안에. 그녀는 며칠 후 수사관에게 주머니 칼을 건넸다. 작고 달았으며 시간의 흔적이 있는. 이제 경찰들은 고무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었다. 만약 법의학 감정을 통해 무기에서 희생자의 DNA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계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 악장. 불행히도 검사 결과 도구 표면에는 DNA의 잔여 흔적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무것도. 깨끗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자주 씻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칼날의 형태가 살인 도구가 가져야 할 형태와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칼은 같은 길이의 칼날을 가지고 있었다. 8cm, 그리고 한쪽 날, 완전히 일치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없었지만 형사들은 2020년 3월 24일 홀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는 결심했다. 경찰이 이른 아침 체포하러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리고 가장 먼저 그녀에게 왜 자신들이 여기 왔는지 아는지 물었다. 여자는 문간에 얼어붙었다.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마도 17년 전에 친구를 죽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때 그냥 떠나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실상 이것은 홀리의 자백이 되었다. 자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그녀는 문턱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고 권리가 고지되었다. 살인 혐의가 제기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이들 무리 전체에서 홀리만이 스테이시와 자신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항상, 모든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친구 관계조차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항상 경쟁자였다. 브랜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정황으로 보아 그녀는 그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의 정도를 최소화하려 했던 것 같다. 표현을 완화하려 했다. 질투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 통제불능이 된 친구들 간의 다툼으로. 홀리는 심리를 위해 포트 웨인으로 송환되었다. 긴 귀환길. 하지만 그녀는 재판 과정에 참여할 운명이 아니었다. 긴 심리, 증인, 변론은 없었다. 2021년 12월 17일 홀리는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수사와의 협상. 그녀는 스테이시에게 2번의 자상을 입혔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노에 차서 통제력을 잃은 순간에. 브랜든에 대한 질투 때문에,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희생자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법정에 앉아있던 리타를 향해 돌아섰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고. 리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볼 뿐이었다. 그 후 여성은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석방 권리는 남겨두었다. 이론적인 가능성. 그녀가 처음으로 가석방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날짜는 2030년 3월이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28년을 복역하게 된다. 만약 석방된다면 56세에 출소할 것이다. 리타는 이제 정기적으로 딸의 무덤을 찾는다. 꽃을 가져오고 옆 벤치에 앉는다. 그녀에게 말을 걸고 소식을 전한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스테이시를 되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녀는 결국 대학에 입학해 컴퓨터 기술을 공부하지 못했다. 졸업 파티에 그 드레스를 입지 못했다. 마지막 춤을 추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2002년 8월의 어느 저녁이 앗아갔다. 한 번의 싸움, 하나의 칼.